독립적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정신 분석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근데 정신 분석을 공부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부분은 저희들이 클래시컬한 정신 분석,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또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 셀프 사이콜로지,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심리학, 그리고 현대 정신 분석, 요즘 와서는 릴레이셔널 티어리라고, 현대에서는 관계적 이론이라고 해서 좀 포괄적인 이런 이론들, 그것도 한쪽에서는 그걸 인터서브젝티브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호 주관적 이론이다, 혹은 관계적 이론이다, 이런 게 어떤 큰 하나의 과거에 여러 학파로 나눠 있던 것들을 현대인들이 와서 관계적인 측면의 것을 전부 모아서 이게 대상관계에서 나온 건지 대인관계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셀프 사이칼에서 나온 건지 이게 구애받지 않고 관계적인 측면을 전부 큰 엄브렐라 속에 관계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요즘을 이해하려고 하는 현대적인 추세들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현대 쪽에서만 본다면 지금 현대에서 릴레이셔널 티어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에서 나온 개념들인지를 잘 이해해야, 너무 현대 관계적인 측면을 현대 이론가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깊이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당초에 여러 연원에서 온 것들인데 이걸 관계라는 측면만 가지고 다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의 역사와 이론을 공부할 때 항상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정신분석 속에 서로 공통되는 부분과 그 이론의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독특한 것들은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속에 각각 하나의 다른 내용, 이게 서로 풍부하게 어느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한 이론에서는 커버하지 못한 것들을 서로 함께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정신분석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고, 그 중에 물론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돌볼 때는 이론상으로는 상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상충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는 초심리학을 가지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를 잘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어느 쪽 이론으로 접근하느냐이지만, 내담자의 상태는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접근하건 내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른 쪽의 이론이지만 결국 임상에서 인터벤션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론으로 접근하시는 분이거나 임상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트레이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큰 이론의 차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분석 역사 속에 본능 이론, 인스팅털 티어리하고 관계 이론이에요. 본능을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본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인스팅트 중심으로, 본능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우선 그 한 사람 내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본능 이론이 어떠면 프로이드가 처음 보았던 정신 분석이죠. 그래서 원퍼슨 사이콜로지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원퍼슨 사이콜로지 그 전통이 지금 이고 사이콜로지스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자아 심리학은 클래시컬한 사이코애널리시스에서 이고 사이콜로지로 이렇게 맥이 내려오는 거죠. 본능 이론 중심이죠. 그렇지만 정신분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면서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게 한 사람의 심리는 이게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항상 한 사람의 심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심리가 형성된다. 관계를 제외하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 이론들이 큰 또 하나의 강조를 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본능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일리 있지만 그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론들이 어떤 프로이드는 초기에부터 본능 중심을 강조했지만 페렌치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제자 쪽에서는 어떤 관계의 중요성들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렌치 라인의 생각과 프로이드 라인의 생각들이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또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또 자기 주장을 더 그 반대하는 이론에 대한 논박을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더 깊은 이론을 개발하고 하면서 본능 이론과 관계 이론이 서로 교차하면서 전체적인 정신 분석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 분석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 이론들은 페렌치의 영향이 우선 가장 크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이나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 그리고 셀프 사이콜로지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리레이셔널한 티어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혹은 인터서브젝티브 티어리 이렇게 다양한 관계 이론이 있는데 이 다양한 관계 이론 중에 한 큰 연원이 셀프 사이콜로지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현대의 리레이셔널한 티어리나 인터서브젝티브 티어리를 현대의 관계 이론 쪽을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건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미국의 대인관계 정신분석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고 대상관계 이론도 같이 공부를 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셀프 사이콜로지를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현대적인 리레이셔널 티어리로 종합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관계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리고 나서 현대의 관계 이론들을 배워야 조금 깊이 있게 현대의 임상가들이나 혹은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여러 관계 이론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론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이게 포장만 재포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론들이 여러 지류에서 여러 개의 강이 흘러서 하부에 이르러서는 이게 강이 하나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강에 원래 어느 쪽 지류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사이콜로지 자체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이고 사이콜로지 특히 프로이디안 클래시컬한 사이코애널리시스를 코우스는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 코우스이 과거에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아니면 프로이드가 창설했던 이 정신분석 전통적인 정신분석에다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코우스 정신분석을 훨씬 더 깊게 한 부분이 어떤 것이 어떤 공헌을 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코우스의 얘기가 코우스의 이론이 다른 학파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코우스는 어느 학파에서 도움을 받았고 또 코우스의 이론이
어떤 다른 학파애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실제 임상에서는 코웃 이전의 임상과 코웃 이후의 임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심리학이라고 할 때 자기가 무엇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면 셀프하고 자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국내에서 번역하기는 이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고하고 셀프를 어떻게 구별해서 이해할 것인지, 같은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자아가 큰 거예요? 자기가 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냥 떠오르기에는 셀프가 더 큰 것 같지. 셀프가 더 큰 것처럼 느껴요. 또 그렇죠. 셀프는 자기 총체적인 어떤 한 인간의 전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아는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그 구조심리학 중에서 한 현실과 관계를 맺는 한 부분이 아닐까. 한 부분,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셀프가 큰 게 아닌가 느꼈다. 이거는 이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전체다. 오케이. 또 다른 분은? 이거는 기능적인.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인데 왜 셀프라고 하는 것하고 이거 어느 게 크냐?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묻는 질문을 내가 하고 있어요. 어느 게 크냐? 결론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다. 또 셀프가 크다. 오케이. 또 이런 거마다 같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좋아요. 고구마 뿌리 네. 이 느낌이 어느 쪽이 뿌리일까요?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고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기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누면서 가야 될 게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이 꼭 없어서가 아니라 학자마다 다르다는. 여기에 코굿이 봤던 것은 셀프는 자아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꼭 자아라기보다 자아, 이고, 이들 분명하지 않은 자아하고 원본능 그리고 초자아 이런 레벨은 조금 더 추상적인 레벨이고 조금 고급 레벨이고 그 밑에 셀프라고 하는 거 그 밑에 레벨인데 이게 자아 속에 있기도 하고 자아하고 원본능하고 합쳐져 있는 거 그 밑에 있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의 구성 부분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는 자아, 원본능 그리고 초자 이 개념은 상위 개념으로 하나의 심리 기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심리적 대리자,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심리 기구로 보는데 이 셀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 그 밑에 있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 안에 여기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셀프하고 대조되는 개념은 뭐가 있겠어요? 자기 하면 자기 아닌 건 뭐예요? 타인.
남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분석적인 용어는 대상, 그죠? 내가 아닌 것은 대상이죠. 그게 아브젝트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얘기를 하면 코웃의 얘기는 코웃이 굉장히 혁신을 했지만 코웃의 원뿌리가 이고 사이칼리스트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 쪽의 개념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고 사이칼리를 알아야 또 어떤 셀프 사이칼리를 알 수 있겠죠.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대상을 하나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대상 표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Object Representation. 그래, 내적 대상인데 밖에 아버지가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버지를 대상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대상은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어릴 때는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대상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대상 표상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예요? 하나보다 많아요? 여러분의 셀프는 몇 개인가요? 내가 너무 많은 가시라고. 어때 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주로는 하나인데 상황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자기가 여러 측면에서 봐서 여러 개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자기 표상이 여러 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자기 표상이 어쩔 때 내가 만나는 나는 굉장히 용감한데 어쩔 때는 겁 많은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겁이 있기도 하고 하는 아니면 용감하기도 한 것인가 아니면 내 표상 중에 하나는 용감한 표상이 있고 하나는 겁 많은 표상이 있는지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떨 땐 우리가 과대 자기가 있죠. 내가 슈퍼맨이다. 원더우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있죠. 그래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 표상이 여러 있고 자기 표상도 여러 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구성의 문제죠. 셀프가 어떤 사람은 셀프가 응집력이 있는 셀프가 있고 응집력이 없는 셀프도 있을 수 있겠죠. 코웃의 얘기 속에 코히시브 셀프라는 얘기들을 쓰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아가 파편화된다 하는 얘기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자아라고 얘기를 하면 자아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파편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아가 파편화됐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분열증 환자들은 어때요? 분열된 인격 속은 어쩌면 자기가 혹은 자아가 파편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인격들은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쩌면 파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고 사이칼리 개념을 빌린다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다 이런 개념을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코웃이 다루었던
기여한 부분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인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애적 행동 장애까지, 자기애적 성격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나 narcissistic behavior disorder나 이런 분들은 사이카틱한 사람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셀프나 이고가 완전히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완전히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닌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응집력이 완전히 부셔지진 않았죠.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응집력이 있지만 취약한 이고, 취약한 셀프를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이론을 세우셨는데, 과거에 이고 사이칼라지나 클래식한 정신분석 속에서는 어떤 대상이 정신분석의 대상이라고 보았나요? 신경증 레벨의 분들을 정신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보더라인이나 아니면 사이카틱한 분들, 그리고 지금 코봇이 얘기하고 있는 퍼스널리티 디소더, 나르시스트 퍼스널리티 디소더, 이런 분들은 신경증 환자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그분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론들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이론 자체가 달라졌다고 많은 경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달라진 이유가 치료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자들 중심으로 다루느냐예요.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뉴로시스 환자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프로이디언 정신분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정신분석을 받을 만한 환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지금 그게 우선 첫 번째 문제. 요즘 태어나서 다시 어느 정도 돼야 정신분석을 받을 힘이냐. 뉴라틱한 수준이 돼야 된다니 우선은. 그 뉴라틱한 수준이라고 우리 발달심리 쪽에서 본다면 분리개별화가 돼 있어야 된다. 내가 어머니하고 충분하게 분리개별화가 돼 있느냐 얘기예요. 대상과 내가 독립된 인격이라는 걸 이해할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어디가 무서우면 엄마와 찾아다니면 아직은 정신분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케이스들을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분들을 처음 받아서 정신분석적인 치료 대상인지 아닌지 보았는데 처음에는 정신분석 대상인 줄 알았더니 몇 개월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결국은 정신분석을 하실 만한 분이 아니어서 사이코테라피 하는 분에게 리퍼럴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개월 치료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심사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한 쪽에서 이고 스트렝스 측면에서 그만큼 엄격하게 정신분석의 대상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신분석의 대상을 이렇게 엄격하게 최소한 뉴라틱한 환자 수준이라고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된다니. 그러니까 분석가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 치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내가 배운 기법으로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아주 쉽게 평이하게 얘기했는데 나르시스틱하지 않아야 된다. 자객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심한 사람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르시시즘을 그럼 어떤 의미? 나르시시즘은 뭘까요? 자기에게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전부 자기한테 가요. 어텐션이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분들이 어머니가 자기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이슈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 있는 것은 알지만 심리적으로 어머니와 내가 다른 정서나 생각을 이런 독립된 인격이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이 돼서도 만약에 나르시시즘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 남편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나하고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어디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거죠? 아니면 나하고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오늘 기분이 자기는 행복한데 남편이 심으로 가고 있다. 이거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행복한데 당신이 행복한 미소를 지어야지 왜 갑자기 시무룩하냐? 그래 그것만 돼도 상태가 양호하죠. 그래? 시무룩한 남편 보고 아 당신도 기분 좋구나. 야 역시 고단수예. 근데 혹시 생활의 체험이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정서를 가진 것을 우선 잘 어웨어를 하지 못하고 혹시 어웨어가 된다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행복한데 당신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치료자가 할 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볼릭한 표현들인데 이런 상징적인 얘기들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해석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프리헤드퍼런 환자들, 어떤 아까 얘기한 사이카틱하거나 나르시스틱한 환자들 자체를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치료 대상으로 치지 않았다는 이유는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을 해석의 의미를 상징적인 그 의미를 언어라고 하는 건 상징이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이 그 정도의 발달이 자기나 자아가 성장이 돼 있는 사람에게만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고사이칼리스트나 클래시컬한 정신분석가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툴이 해석이에요. 해석하는 것만이 가장 귀한 툴이고 이게 전가의 보도라고 이 툴 내가 가진 이 치료의 아주 가장 훌륭한 이 기법을 사용해서 치료될 수 있는 사람만을 정신분석의 대상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데 엉뚱한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해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가져가기보다 우선 저분이 해석을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내가 환자를 잘못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제가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죄송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치료 기법의 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좋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 중에 자기애적인 환자들, 자기애적인 내담자들이 엄청 많죠? 여기서 혹시 자기애적인 상태를 벗어나신 분 몇이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클래식하는 정신분석에 보냈다가 다 낙지할 사람이 여기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지지적인 치료는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다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그냥 보살펴주는 이런 치료로 해야 될 것인가. 해석을 알아듣는 그런 치료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는 감히 정신분석 연구소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 여기서 코웃은 그 중에 전부가 아니고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이렇게 어려운 환자 말고 그 중에 자기애적이지만 어떤 이 사람의 자아나 자기의 응집력이 꽤 있어서 딜루전을 하거나 어떤 치료받다가 갑자기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위험성은 없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이분들에게 적합한 이론을 만든 게 자기심리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 또는 자기애적 행동 장애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코웃이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고 사이클로 독립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법들은 꼭 자기애적 환자가 아니라 뉴라틱한 환자까지도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치료의 대상을 자기 기법으로 도울 수 있는 대상을 넓히려고 하는 애를 썼고 아마 그런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겠죠. 여기 코웃의 후계자, 코웃에 뒤이어서 자기심리학을 발달시키신 분들은 코웃이 가졌던 좋은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론들을 계속 개발할 텐데 원래 그래서 그런 발전이 있겠지만 원래는 스페시픽하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인 분들 그런데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레벨이 아닌 사람들 중심의 이론이었다. 이렇게 우선 디파인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ICP가 어쩌면 현대정신분석 이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최초의 인스티튜트예요. 한국 땅에서. 그래서 저희 ICP 졸업하신 졸업생이나 현재 수련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주 심각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꽤 많아요. 이런 치료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ICP 졸업생밖에 없다고 보여요. 한국에서는. 제가 과문해서 또 다른 쪽에 다른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현대정신분석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얼마나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에서 ICP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현대정신분석으로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클래시컬한 이론가들은 도울 수 없는 보더라인이나 아니면 사이카틱한 환자, 거기에서 지금 코웃이 얘기하는 이런 환자들은 쉬운 환자에 속하죠. 그래서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래 클래시컬한 이론 쪽의 환자들 뿐만이 아니고 코웃 쪽의 환자 그리고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까지 다 도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정신분석 다를 알아야 되는 정신분석에서 클래시컬한 이론을 잘 배워야 전통적인 뉴라틱 환자들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웃의 이론을 잘 익히시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 아주 중증 장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코어 쪽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만 아주 심한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코어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코어는 어그레션에 대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어 스스로가 본인의 기법은 이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고. 그분들 코어시 똑같이 프로이드가 한 얘기하고 같아요. 이분들은 정신분석 대상이 아니다고 또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넓히는 한계가 아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까지예요. 그 밖에 환자들,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들은 코어시적인 접근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국내에서 많이 조금 그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환자가 어떻거나 코어적인 접근으로 다 이렇게 접근하는, 코어시 워낙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용한데 환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분에게 적합한 이론인지에 대한 식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코어적인 접근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 위험할까요? 공격성을 다루지 않아서. 근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본다면 왜 그게 위험할까? 코브슨 공격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감 위주로, 엠퍼티 위주로 환자들을 돌보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치료자를 믿을 수 있도록 잘 이분들 보살피면서 가는 거죠. 충분하게 공감을 해주는. 그런데 만약에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널리 쓰일 수가 있는데, 코우시 얘기했던 이런 치료 기법 쪽으로 간다면은 어떤 점에 어려움이 생기냐면 내담자에게 아주 좋은 치료자가 되겠죠. 내담자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분이 나르시시즘을 충분히 수용해주고 이상적인 대상이 돼준다. 이상화, 나중에 오늘 첫 시간에 우리 한 선생님이 발표할 내용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왔을 때 아직 내가 낯설은 세상에 왔는데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불안할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이 세상에 오도록 초대한 장본인인 엄마죠. 근데 엄마가 힘이 세면 자기가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나 아빠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힘도 세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다 보여줄 대상이다는, 이런 나르시시즘의 한 큰 축을 이루는 게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이상화된 대상인데 특히 초기에는 부모죠. 부모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우리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라고 믿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부모만으로서는 잘 안 될 때는 또 자기도 자기 원더우먼이거나 또는 슈퍼맨처럼 내가 힘이 세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그러니까 나나 내 부모가 아주 훌륭하고 힘도 세고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헤치고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초기에 불안했을 때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르시시즘의 아주 초기 형태를 충분하게 누군가 수용해주지 않으면 이 나르시시즘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충분하게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때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채워줄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가
여러분 아이를 키웠으니까 어때요? 아이가 엄마가 세상에 제일 미인이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센데 우리 아빠가 씨름하면 다 이기지 우리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 그게 맞아. 그게 맞다고. 오케이. 또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저희 딸은 지금 5살. 아, 우리 딸이 더 예쁘지 이렇게 해줘요. 이코 뺨치는 이런 기법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임상에 어떤 분이 왔어요? 여러분 내담자가 선생님이 전번에 오고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만났던 치료자 중에 선생님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자기애적인 저로서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좋은 눈을 가지셨네요. 예, 좋아요. 또 일단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무슨 말씀을 아유 제가요 변변치 못한 저 이제 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기분 기분 좋네요. 좋네요. 오케이. 우리 강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이제 나이하고 이제 관련해서 대답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환자가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증세가 아니 어디에서 온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리웨드 불안 상태에서 증세냐 아니면 웨드 불안 상태에서 온 거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두 번째 와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군요. 뭐 이 정도로 대답을 하면서 시작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또 한 선생님 어때요? 뭐라고 할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네. 부정은 하지 말아야겠죠. 아 좋습니다. 우리 윤수녀님 저희 디스커션 듣고 계신가요? 예,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선생님 얘기는 듣지 마세요. 제 얘기만 들으세요. 네, 교수님 얘기는 잘 들려요. 그러면 수녀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내담자가 우리 세상에 제가 만난 수녀님 중에 수녀님 같은 분은 내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분들은 예. 저한테 이상화 대상 전의를 보내었기 때문에 예. 그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예, 좋습니다. 우리 수녀님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화 전이가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은 겸손함에 우리가 생활에 배워서 그리고 그게 너무 거북스러워서 노라고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할 때 그래 우리 나도 좀 예쁘지라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빠가 힘이 세지 그러면 왜 그래 네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데 라고 해줘야지. 사실 네 아빠가 전번에 씨름했는데 철수 아빠한테도 지고 그것뿐인 줄 아니? 영수 아빠한테도 지고 네 아빠는 왜 이렇게 허약하니? 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정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은 이상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 아직은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상화해도 철이 들면서 다 금방 알아요. 우리 아빠 힘없는 줄 다 알고 그러면서도 그때 깨몽을 하게 되죠. 디스일루션먼트가 일어나죠. 그게 optimal frustration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결국은 좌절이 생겨요. 자기 부모도 그렇게 전능한 분이 아니고 자기도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걸 초기에는 이걸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이걸 감당을 못한 이게 트라우마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상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애들을 키워야 돼요. 갑작스럽게 얘를 애어른을 만들어 버리면 심리 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 점차적으로 이런 나르시시즘이 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 조금씩, 그렇지만 아이가 우리 아빠가 정말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니네 라고 그렇다고 해서 아빠한테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전능함이 자기가 누구한테 쟤보다 힘이 세다고 그래도 실제로는 자기가 무서운 것도 그냥 참아내면서 애들이 초기에 가졌던 전능감 그 자체가 현실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변모가 일어난다. 변모가 일어나면서 실제 아주 이상적인 부모 원상은 결국은 자기의 이상, 자기 이고 아이디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르시시즘이 잘 보호되면 현실적인 것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 자체가 독립된 발달 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르시시즘 자체를 너무 병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르시시즘 자체가 초기에는 거대한 나르시시즘이 있지만 점차 현실을 만나면서 자동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현실과 만나서 적절한 변모를 거치지만, 이거 나르시시즘을 처음에 싹을 죽여버리면 자기 이상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애어른이 됐는데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것도 내가 가진 어떤, 나는 뭘 바라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상 같은 것이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르시시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 자기의 거대 자기 속에서 내가 원더우먼이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게 현실을 거치면서 자기가 꼭 1등은 아니고 어떨 때는 3등도 하고 어떨 때는 10등도 하고, 그러지만 셀프 이스팀이 살아나 있다는 얘기야. 초기에 이 나르시시즘의 싹을 잘라버리면 자기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쉐임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쉐임풀한 셀프로 평생 살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처음 기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러한 그랜디오스 셀프나 아니면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애들을 처음에 기죽이지 않아야 된다. 요즘은 너무 기를 안 죽여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모에 의존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나는 이런 자기애를 여러분들이 잘 보호해 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거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그래도 그걸 현실에서는 자기가 처음 어린아이 때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면서 조금씩 현실에 걸맞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면서 셀프 이스팀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그래도 추구하는 것, 자기의 포부, 야망, 건강한 야망이 생겨나요. 앰비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과대 자기가 이게 잘 발달하면 앰비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야심, 야망,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건강하게 이루고 싶은 어떤 그 야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건강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이 되고,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우리가 함부로 깨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면은 이게 자기가 우리 아빠가 참 착한, 아니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의 이상이 되겠죠. 아니면 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에 참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다음에 그 아버지는 진짜 그렇지 못하다. 내가 아버지
자기에게 내가 바랐던 것을 내가 하겠다. 자기가 좋은 이상, 이 세상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하는 자기의 삶의 지표를 건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자기의 이상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축에서는 건강한 이상을 세우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셀프 이스팀과 자기의 야망을 함께 가지면서 그냥 야망이 아니라 이상과 함께 가는 야망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상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축이 잘 만나면서 건강한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이 돼간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야 자기라는 셀프의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는데 모든 에너지가 처음에 자기한테 되어 있는 게 이게 지나친 경우에 왜 나르시시스트가 되느냐면 초기에 충분하게 그 나르시시즘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어린 시절에 충분한 어텐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심리 구조가 적정하게 자라질 않는 심리 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겠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누구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지지받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어떤 꼭 외부 대상이 항상 그 자기를 칭찬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나를 감싸고 내 행동을 조절하고 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optimal frustration이라고 하는 게 자기 나나 우리 부모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다 해줄 줄 아는데 못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좌절이 생기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트라우마가 생기면 더 이상 초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그대로 자기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모에게 바랐던 것들을 자기가 대신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심리 구조가 생겨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자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심리적으로는 우리 안에 스스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돌보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그 심리 구조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고 지지받고 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나를 칭찬도 해주고 지지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추진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을 하건 자기는 불안해서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실제 외부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리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원래 부모에게 원했던 이런 실제 외부 대상을 셀프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써요. 자기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자기 대상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이제 공부할 텐데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셀프 오브젝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셀프 오브젝트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사랑해서 만나는 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I love you가 아니라 I need you. 내가 뭐가 필요해. 그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라는 게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었죠. 그러면 지금 만나는 여러분이 배우자를 그 배우자를 아직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으면 I love you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need you예요.
그리고 이 대상은 나의 수요를 충족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하면 이거 감당할 수, 이런 배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데피니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장해서 대인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